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등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하거나 도수 또는 배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북에 있는 수리시설들의 노후화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은 지 50년 이상 된 노후 수리시설 26,500여 가운데 500여 개 가운데 29%가 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요. 30년 이상 된 수리시설도 경북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후 수리시설이 집중호우나 태풍 등 각종 자연재난에 취약해서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막을 수 있는 재해는 반드시 막아야겠죠.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 서둘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9월 27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 작업 구간이 있는데요. 경산휴게소 110km 지점부터 일대 4km 구간 3, 4차로에서 구조물 보수 작업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신다면 1, 2차로로 차로 변경해서 이동 바라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70물류 150km 지점부터 145km 지점까지 4차로에서 졸음쉼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통 상황 살펴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차량 증가하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쪽으로 도청교 지하차도 부근에 교통량 많고요. 대평로 위로 동인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청수로는 황금고가 내거리에서 황금내거리 쪽으로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도 교통량 꾸준합니다. 이어서 국채보상로 살펴봅니다. 무열대 내거리에서 공평내거리까지 출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구암로는 70 내거리에서 70 나들목 내거리 쪽으로 70 나들목 내거리 신호 2번에 지납니다. 이어서 구마로 위 성당 내거리에서 감천 내거리 방향 뒤에 오는 차량들은 볼리 내거리 신호 한 번 더 받고 이동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쌀쌀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에서 15도가량 벌어지니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 안동과 김천은 26도로 전날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7.5도, 습도는 78%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 태풍 흰남노 수해와 관련해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이 국회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강덕 시장의 경우에는 흰남노에 따른 침수 피해와 재난 대응을 신문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증인에 포함이 됐는데 이강덕 시장은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이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이 국민의힘 쪽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은 태풍 흰남노로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이 침수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경영진의 책임론을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증인 채택한 이유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임명한 것이 문재인 네.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면에 민주당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상대로 이 포항시의 책임론을 제기할 전망인데 이강덕 시장의 또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이강덕 시장이 문제가 더 크냐
그리고 최정호 포스코그룹 회장이 문제가 더 크냐. 이걸로 양 정당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이 이슈들을 만들어낼 전망입니다. 서로 책임을 묻는군요. 책임론이 누가 더 큰지. 그렇습니다.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누군가라도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좀 따져 묻고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양 정당에서 이 국정감사장에 이 포항 이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또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증인 채택을 했는데 국정감사에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네. 이 영풍 석포재련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또 국정감사장에 이 증인으로 초대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석포재련소의 환경 개선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한 7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국정감사장에서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들을까요? 네,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가 최근 국방부의 관군 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국방부와 4개 이전 군부대 등 6개 기관의 관군 협의체 구성을 위한 요청서를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예. 대구시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이 오는 대로 관군 협의체 구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이후 관군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지면 다음 달부터 협의체에서 본격적인 군부대 이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에선 향후 이전 관련 건설 계획 전반과 군부대 이전 예정지의 적합성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국방부에 부대 이전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이전 계획 수립에 나섰는데요. 예. 현재 경북 칠곡, 군위, 영천, 상주에서 군부대 유치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 20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의 대구 도심 내 군사시설 통합 이전 관련 질문에 대구시가 군부대 통합 이전을 요청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대구시가 국방부에 관군 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이고요.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대상지를 찾았습니다. 이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원희룡 장관이 이 연계교통망 확충과 물류단지 조성, 소음 피해 대책 등에 이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민간공항 건설 주체가 이 국토부거든요. 현재 대구공항 이전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를 바탕으로 민간공항 건설에 대한 이 최종 이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성 군위 주민들이 이날 이 원장관에게 이 통합신공항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 이 공항 규모를 충분하게 이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핵심은 아마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3.8km급의 활주로를 건설해달라. 그리고 여객 터미널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해달라 이런 요구 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군위군에서는 접근성 개선 방안으로 이 도로나 그리고 철도 등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예. 사실 지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서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원희룡 장관은 걱정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의지는 내비쳤는데 네.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이 군위군 편입안이 이번에도 이 법안 심사 소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논의를 또 할 수가 없게 됐고 11월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정부 여당의 의지가 어떨지 이 의지만 표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통과를 시킬 것인지 네. 10월, 11월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국비와 시비 지원을 통해 발행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대구 행복페이. 인기를 끌면서 올해 예산 1,110억 원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예. 내년에는 또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대구 행복페이의 발행 규모와 할인율 조정도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110억 원인데 이게 벌써 소진이 됐습니다. 이 올해 행복페이가 예년보다 빨리 소진된 거죠? 네, 맞습니다. 대구 행복페이는 2020년부터 발행했는데요. 그 해는 10월, 지난해는 11월에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5월부터 월간 충전 한도 금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했는데요. 그런데도 9월에 충전이 중단된 겁니다. 지난해에는 대구시가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행복페이를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는 그럴 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도 고려는 해봤지만 시 재정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내년인데요. 정부가 대구 행복페이 등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네, 이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고 지금은 코로나 여파가 완화되고 있으니 이 지역화폐 국고 지원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지역화폐라는 게 원래 지자체 사업인 만큼 이걸 진행하려고 하면 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더 좋은 곳에서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이 중앙정부의 재원 역시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지방 재정 자립도가 좋은 곳이 경기도인데 네. 이 경기도는 올해 지역화폐 총 발행 규모가 4조 9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지역화폐들 가운데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8.5%로 이 4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행복페이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지자체들은 우선 국비 지원이 끊기더라도 지역화폐 사업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할인율 축소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대구의 경우 할인액 10%, 60%를 대구시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할인액을 5%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행복페이의 경우 이제 대구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할인율이 줄어들면 대구로 할인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던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는 이 착한 수수료 덕분에 지역의 이 소상공인들한테 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대구 행복페이로 결제할 경우에는 5% 추가 할인과 이 결제 금액의 0.5%를 이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혜택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이용도를 높여왔는데 네. 일단 대구 행복페이와 연동한 대구로 5% 추가 할인은 기본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게 이 대구시 입장인데 지금 9월 말에 대구 행복페이 충전이 중단이 됐잖아요. 네. 앞으로 한 남은 석 달 동안 충전할 수 없다면 이 대구 행복페이를 통한 이 대구로의 사용 자체가 더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네. 이 배달 플랫폼의 경우에는 얼마나 이 충성 고객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한 석 달 동안 이 사용량이 떨어지게 되면 과연 지금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이 대구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 없이 이제 매출을 높일 수 있어서 지역 사회에서는 이 지역 화폐 호응도가 참 높은 편인데 이게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다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직 행복페이를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요. 사용해 보신 분들 중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써보려고 하던 참여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단도 지난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예산을 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지역화폐인데 이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줄이는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단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최종 환전 비율은 99.8%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매출 상승 효과를 체감한 소상공인은 67.6%, 지역화폐 수령 이후 추가 소비율이 44.4% 상승했다는 등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네. 네, 이들은 지역 경제의 소비 진작 효과를 생각하면 정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무용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예산 삭감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전국에 있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이 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 활성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관련 제도 정비와 지원 예산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도 정비라면은 뭐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네,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경기도 같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에 지역화폐를 더 많이 발행하니까 국고 지원도 쏠린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었는데 네.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각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조정한다고요? 네, 예를 들면 경기도처럼 재정이 좋은 지역은 중앙정부가 3%를 부담하고 경기도가 7%를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재정 자립도가 또 낮은 지역은 이 중앙과 지방의 부담 비율을 5대5로 하게 되면 이 국고가 특정한 재정이 좋은 곳에 쏠리는 현상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네. 그리고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금을 끊으면서 온누리 상품권의 예산은 올해 3조 5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증액을 한 4조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지역화폐의 기능을 온누리 상품권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었는데 이게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는 같지만 이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동네 슈퍼 등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이 활용 가능한 곳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인근 주변으로 온누리 상품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소상공인 골목 상점에서 할인율은 좀 높이고 이 구매처에 대한 대체 효과가 거의 없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학원과 의료업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좀 낮추면 이 정책적인 효과를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연구 결과들도 나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는 지역화폐 무용론에 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가 더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재정 낭비 등 부작용만 키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020년 9월과 이듬해 1월에 낸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선 모든 지자체가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지역화폐를 판매하면서 매출 증가 효과는 줄고 발행 비용만 순효과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보고서에선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처럼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죠. 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서울로의 소비 유출이 좀 심각했었는데 이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나서는 경기도의 이 소비 순유출을 좀 막았다라고 하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또 행정안전부가 의뢰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에 이 발간한 보고서에도 이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화폐 이용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조사해 보니까 지역화폐 가맹점은 도입 후에 월 평균 매출액이 87만 5천 원, 약 3.4% 정도 늘어났고 이 비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0.4% 감소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만큼 지역화폐 사용하는 곳을 이 시민들이 좀 찾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이제 매출이 좀 증가를 했군요. 네. 자, 효과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고 또 반발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인데 내년도 지역화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여야 모두 지역 민심을 의식해서 예산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정부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정부가 그 근거로 들었다고 말씀드린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선 온누리 상품권 이용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화폐와 성격이 유사한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 실제 활용도를 놓고 보면 지역화폐가 좀 더 활용 범위도 넓고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서 비교적 구매 방식도 좀 더 편리합니다. 실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부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네. 정부가 만약에 강력하게 좀 의지를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원안대로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회 의석은 민주당이 다수지만 지난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더 많아졌거든요. 네. 정부 의지가 강하다면 여당 소속의 자치단체장도 강하게 의지를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구시의 경우에는 낮아진 할인율을 고려해
고려해서 내년도 계획을 짜는 것도 지금으로선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내년 국비 지원 중단 위기에 있는 행복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50분입니다. 대구 중구 근대골목에서 근대 건축물과 근대 인물을 소재로 하는 체험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김현주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 중구 근대골목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이 많이 남아있기로 유명하죠. 그렇죠. 오늘 소개할 체험 행사는 이곳 계산예가 관광안내소 앞에서 진행되는 근대골목 아트 체험인데요. 근대골목 대표 건축물인 선교사주택이나 이상화고택, 서상돈 고택, 성모당을 종이집 모형으로 만들어보고 또 도자기에 근대 인물을 그려보는 체험입니다. 현장의 소리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도자기라고 하면 무슨 도자기? 이렇게 근데 지금 형태는 타일 형태예요. 되게 가지고 가셔가지고 뭐 냄비 받침이나 컵 받침. 근데 단순한 게 아니라 난 오늘 여기서 근대 건물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즐겁고 진지하게 손으로 그리고 가슴에 새기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쓰시기도 하고 생활용품으로. 요 물감이 있는데 저희 아까 보신 것처럼 도자기화돼서 나오잖아요. 그 특징이 이 물감은 저희들 기존에 쓰던 수채화나 아크릴하고는 좀 달라요. 가마 온도가 저희 1250도까지 이렇게 만 이틀간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컬러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재료예요. 근데 특징이 이걸 너무 많이 이제 두껍게 칠하면 매끈매끈하지 않고요. 까칠까칠한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일부러 많이 묻혀요? 아니면 조금 묻혀요? 많이 묻힙니다. 물을요? 네네. 아, 네.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한 번만 요령 보여드릴게요. 지금 종이로 입체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채색을 하고 조립을 해서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냥 말로 듣는 것보다 이거는 직접 이상화고택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그려서 또 직접 집에 가져가니까 그런 데 좀 의미가 있고 계속 두고 볼 수 있으니까 또 그 기억을 추억이나 이런 것들 오래 가져갈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다 어려운데 여기 오시면은 비록 고택이지만 내 집 마련 한 채씩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많이들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어 보면 추억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구석구석 근대골목을 관광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골목을 거닐다가 체험 현장을 보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체험을 하고 가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역사 해설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요. 행사에 참여하면 해설사에게 근대 건축물에 숨겨진 역사와 인물에 관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도 관광객들과 고택에 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중구청 골목 해설사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대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25 전쟁 때 피해를 입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근대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근대 건축물이 있고 이 건축물과 함께 또 어우러지는 우리 근대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목골목을 가다가 보면 건축물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 속에 숨어있는 인물들하고 함께 우리가 가기 때문에 골목이 지금 14년 동안 지금 열심히 이렇게 뻗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화 시인께서 여기 사셨던 곳이라고 하셨죠. 네. 태어나신 곳은 그럼 어디에 있나요? 이상화 시인은 태어나신 곳, 자라신 곳, 돌아가신 곳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마지막 위암으로 돌아가실 때 이제 귀가하셨던 공간이고요. 태어나신 공간은 서성로에 가면 뭐 일명 우리가 오토바이 골목이라고 하는 그 인근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골목 투어를 한다면 보고 느끼고 해설을 듣고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 건축물들을 조립을 해보고 색칠을 해보면서 다 새롭게 우리 근대 문화를 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골목으로 이렇게 다시 내딛는 그런 이제 관광 자원을 활성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행사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네, 10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아트 체험 행사가 끝나는 저녁에 근대골목에서 추가로 진행되는 행사가 있다는데요. 중구청 관광진흥과 김나경 주무관에게 들어보고 이어서 체험을 즐긴 관광객들 소감도 들어보시죠.
금요일에서 토요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아트 체험 행사 진행되고 7시부터 근대 골목 밤마실 투어가 진행됩니다. 낮에는 근대 건축물 조형을 만드는 아트 체험에서 밤에는 근대 건축물이나 근대 인물을 달등의 그림을 그리는 역사 체험과 인력거 체험 등 밤이 되면 우리 중국 문화자산의 또 다른 매력을 알게 되는 밤마실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름 장유입니다. 저는 중국의 한국인입니다. 대구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5년 됐어요. 백화점에서 놀다가 행사가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참 되게 재밌어요. 대구의 역사를 잘 몰랐는데 여기에서 설명해 주셔서 좋습니다. 저 운 좋게 이렇게 체험할 때 왔는데 너무 예쁘고요. 집에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집에 놔두고 보면서 역사적인 의미도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애쓰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후손들이 그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산을 잘 보존해 준 것에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상화 시인이 사시던 곳하고 서상돈 선생님이 사시던 곳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신기했고요. 이상화 시인께서 광복도 되기 전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예, 여기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의미도 있는 곳이니까 아이들과 함께 아니면은 산책하기도 너무 좋으니까요. 연인들, 가족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역사 건축물이나 인물의 흔적이 남아 있어도 관심을 두고 살펴보지 않으면 인지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네. 많은 분이 우리 지역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아트 체험 현장에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29일까지 근대 골목에서 열리는 아트 체험 행사 시간이 많으니까 꼭 한번 들러봐야겠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현지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밤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 5mm 미만입니다.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죠. 산행과 캠핑 등 야외 활동할 때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